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축축한 단칸방에서 식은 땀을 흘리며 누워 계신 어머니와 그 옆에서 묵묵히 땀을 닦아드리던 아버지의 모습을요. 국민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이었던 그때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코 밑에 손을 대보는 것이었지요. 숨결이 느껴지지 않으면 화장지를 가져와 코앞에 대고 종이가 살짝 흔들리는 걸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5살, 6살 아이가 매일 아침 어머니의 생사를 확인하며 눈을 뜨는 살.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가혹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단칸방은 늘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이불을 뒤집었어도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작은 방 한구석에 누워 계셨고 아버지와 저는 나머지 공간에서 생활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모든 것이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난은 늘 우리 집 공기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약값은 그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지요. 배운 것 없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하루는 공사장과 집을 오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해도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어깨는 점점 더 축 처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시면 어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드리거나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기대 앉아 눈을 감으셨지요. 때로는 그대로 잠드셨고 때로는 한숨만 길게 내쉬셨습니다. 어린 제가 보기에도 아버지는 너무나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 기억 속 어머니는 늘 누워 계셨으니까요. 가끔 상태가 좋은 날이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거나 작은 목소리로 우리 지호 밥은 먹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먹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먹지 못했어도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문방구에서 간식을 사 먹으며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저 옆에서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지호야, 너는 안 사 먹어? 그럴 때마다 저는 나 배불러. 혹은 나 그거 안 좋아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번 같은 말을 반복하자 친구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문방구 앞에 서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혼자 운동장 한쪽에 앉아 있거나 교실 뒤편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반에서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아이였습니다. 나 돈 없어. 우리 엄마 아파서.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약 먹으면 낫잖아. 그 말은 어린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약 먹으면 낫는다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던가? 그렇다면 우리 엄마는 왜 계속 누워 계시는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간식 먹게 돈 좀 줘. 친구가 그러는데 약 먹으면 낫는데. 바로 그때 공사장에서 돌아오시던 아버지가 문 앞에서 멈춰 서셨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고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데리고 방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한참을 서 계시던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에 맞춰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호야, 너 도대체 왜 내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아버지의 눈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것은 약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은 그 병 때문만이 아니라 치료비와 약값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빠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좋겠지. 그런데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미안하다.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땀과 흙 냄새가 났지만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실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 이유, 아버지가 늘 피곤해 절어 계시던 이유, 엄마가 늘 누워 계셨던 이유가 모두 한 지점으로 모여 있다는 것을요. 병이라는 것이 한 가족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친구들에게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아 숙제를 했고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의 숨결을 확인하던 그 시간들이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 엄마 배고파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저는 먼저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몰랐습니다. 이 상처가 훗날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갈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치유될 수 있을지를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너무 일찍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또 다른 벽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제 집안 사정을 모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은 금방 알려졌습니다. 교복이 낡았고 체육복은 선배에게 물려받은 것이었으며 급식비조차 제때 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불러 집에 사정이 어려우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본 몇몇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학교에서 만만한 애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장난이었습니다. 급식 시간에 제 쟁반을 일부러 건드린다거나 체육 시간에 공을 3개 던진다거나 하는 정도였지요. 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더 심해질 것 같았고 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키는 컸지만 마른 체형이라 더 쉬운 표적이 되었고 친구들의 장난은 점점 괴롭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책가방이 사라지기도 했고 운동화에 낙서가 되어 있기도 했으며 쉬는 시간마다 누군가 제 책상을 발로 차고 지나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 겨울, 왕따와 폭력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저를 화장실로 끌고 가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만만해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도 가난하고 부모님도 학교에 오지 않으니까 괴롭혀도 괜찮은 애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담임 선생님이 알게 되었을 때
양쪽 부모님을 모두 학교로 모셔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 앞에서 저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계셨고 아버지는 일을 쉬면 그날 일당이 날아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선생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오신대요. 일주일을 버텼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났고 아이들은 더 심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부모도 없는 새끼가 같은 말들이 쏟아졌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견뎠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결국 폭발한 건 중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3명의 아이들이 또다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정지호. 오늘도 도시락 안 싸왔냐? 거지 새끼.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1대, 2대, 3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쌓여있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저를 말렸지만 저는 계속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싸움은 크게 번졌고 학교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양쪽 부모님이 모두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꼭 아버지가 와주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편이 되어 주기를 절실히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힘든 몸을 이끌고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한 채였지만 저는 그 모습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대편 부모들이 고함을 쳤습니다. 애가 사람을 때렸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병원비 물어내세요. 아버지는 전후 사정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제가 더 잘못 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과하셨습니다. 상대편 부모들이 만족할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조차도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마음,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면 안 된다는 결론은 저를 더 거칠고 날카로운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저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학교를 자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 앉아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었고 집에 있는 것도 답답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사람들을 향해 속으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음식점 설거지를 하고 새벽 배달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갈 즈음 오랫동안 투병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 곁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도 많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몇몇 동네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했지만 이제 고생 끝났네 살 사람은 살아야지 같은 말만 건조하게 오갔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그저 고생으로만 요약되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저는 후회와 공허 속에서 더 크게 방황했습니다. 효도다운 효도 한번 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 무거움을 견딜 수 없어 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6살 아이가 마실 술이 아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어느 새벽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가게들 사이로 유일하게 불이 켜진 한 가게가 보였습니다. 반찬 가게였습니다. 안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혼자 물건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만 가게 앞 물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고 비틀거리는 저를 보고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얘야, 무슨 일 있니? 그 한마디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아무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 따뜻함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상관마 한마디만 던지고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의 얼굴은 그날 밤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아주머니가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가게를 본 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허전함이 일었습니다. 기대도 안 했던 위로를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허전함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저는 엉뚱한 방향으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저는 다시 그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 문을 닫았는지, 왜 저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는지 모든 것이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 아주머니는 제게 아무 약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번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봤을 뿐이었죠. 하지만 술과 분노에 취한 저는 그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유 없는 화였지만 그 화를 어디로 돌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게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무 문이 흔들렸고 결국 경첩이 부러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게 밖에 정리되어 있던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반찬통, 플라스틱 바구니, 작은 테이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반찬통이 깨지는 소리,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날뛰다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오면서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장 바닥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잠들었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 어른들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분노한 얼굴로 큰 소리를 쳤고 상황을 확인하러 나간 아버지는 곧 믿기 힘든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부서진 가게 문, 깨진 물건들, 그리고 그 현장에 떨어져 있던 낡은 손수건 하나. 그 손수건은 오래전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늘 제 주머니에 들어있던 낡고 다른 그 손수건이 현장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손수건을 보고 제가 한 일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 가운데 선자 아주머니도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제 아들이 한 짓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깊게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세로 계셨습니다. 제가 애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변상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한 어른이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오니 우리가 더 뭐라 하기가 어렵네. 그래도 변상은 똑바로 해야 해요. 선자네 가게만 해도 문 고치고 물건 다시 사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 텐데.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로 평생 고생하신 아버지에게 이제는 제가 또 다른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일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변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술이나 마시고 남의 가게를 부수고 저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어느 저녁 누군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오신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시장에서 봤던 그 아주머니 선자 이모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반찬통 여러 개를 들고 계셨습니다. 아줌마가 반찬 좀 해왔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부순 그 아주머니가 왜 반찬을 가져오신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자 이모는 제 표정을 보고 작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조금 어린데 너무 말랐더라. 이거 아버지 오시면 같이 먹어. 그리고 빈통은 다음에 돌려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반찬통을 제 손에 쥐어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반찬통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그 반찬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계란말이.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드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자 씨는 좋은 분이야. 내가 한 짓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챙겨주시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깨끗이 씻은 반찬통을 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선자 이모의 가게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자 이모가 나오셨고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선자 이모는 반찬통을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사람이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또 가져올게. 그리고 정말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반찬을 먹고 빈통을 돌려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조건 없는 친절,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따뜻함.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선자 이모가 아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학생인 준호라는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준호 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준호 형은 22살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의 청년이었지요. 선자 이모가 제 사정을 이야기했는지 준호 형은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지호야, 학교는 다니고 싶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검정고시 준비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저는 준호 형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한 구석 작은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 공부했습니다. 준호 형은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기초가 부족한 저에게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던 날 아버지와 선자 이모 그리고 준호 형이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반찬통 하나가 저에게는 손 내밀어주는 첫 어른의 손이었습니다.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고 시장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고 집안에서도 아버지와 짧게라도 웃으며 말을 섞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통과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다시 일어선다는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검정고시를 마친 뒤 저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꿈을 품었습니다. 바로 심리학이었습니다. 왜 하필 심리학이었는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래도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저 자신처럼 어디선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만만치 않았고 집 안살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장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공사장에서 일하고 계셨고 저도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먼저 사람답게 사는 게 우선이다. 곰팡이 가득한 단칸방을 벗어나 조금이라도 괜찮은 집으로 이사가고 해진 옷 대신 깔끔한 옷 한두 벌을 사는 것부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물류센터, 새벽 배송.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물류센터에서 택배를 분류했습니다. 잠은 4~5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했지만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걸 보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를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조금 나은 집으로 이사했고 오랜만에 새 옷도 샀습니다. 아버지도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구나 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21살이 되던 해 가을 공사장에서 아버지가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수술실에 계셨습니다. 골반과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일을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산재 처리가 되어 병원비는 걱정 없었지만 앞으로의 생계는 이제 저 혼자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간신히 모아둔 대학 등록금은 자연스레 다시 생활비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방 한구석에 쌓아둔 책들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묶어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하나씩 담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심리학 개론, 상담 이론, 발달 심리학. 언젠가 대학에 가서 공부하려고 조금씩 사모은 책들이었습니다. 그 책들을 버리는 것은 제 꿈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셨고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동시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밤낮이 바뀌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군대에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군대, 그곳에서라도 월급을 모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은 안 돼, 아버지가 이러는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있으면 저만 더 힘들어요. 군대 가서 마음 정리하고 올게요. 22살 늦은 나이에 저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훈련소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군 생활은 의외로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구조가 혼란스럽기만 했던 삶보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모두에게 사랑받던 후임 민준이었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에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아이였습니다.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랐고 저도 그 아이가 좋았습니다. 또 한 명은 말도 적고 표정도 거의 없는 동기 도윤이었습니다. 같은 날 입대해서 같은 부대에 배치된 인연이었지만 도윤은 누구와도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반응 없는 도윤을 장난삼아 건드렸습니다. 물건을 숨기거나 일부러 툭툭 건드리거나 농담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늘 묵묵히 물건을 주워 되돌려주고 욕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제 모습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지만 그래도 가끔 밥을 같이 먹거나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형님, 도윤이 형 이야기 좀 들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은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도윤이 형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크게 다쳤대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없이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두 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동생을 책임지며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동생들은 고모 집에 맡겨뒀는데 고모도 형편이 안 좋아서 오래 있을 수 없대요. 시설에 보내야 하나 고민 중이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공사장 사고, 어머니의 병원비, 무너지는 가정, 모든 것이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간부를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 동안 모은 월급 전부 도윤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줬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시고요. 간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 복학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 모으면 돼요. 도윤은 지금 당장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복학해서 생활비와 등록금으로 쓰려고 휴가까지 줄이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모은 금액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제대 날 저는 부대를 나왔습니다. 도윤과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제가 돌려준 것 같았습니다. 선자 이모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날 이후 저는 인생의 방향을 더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되고 대학은 조금 늦게 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였습니다. 제대 후 복학한 저는 마침내 바라던 심리학과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25살 또래보다 늦은 나이였지만 캠퍼스를 걷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과제를 하는 모든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동기들은 대부분 20살 전후였고
저는 이미 군대까지 다녀온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밝고 따뜻한 동기와 선배들이 저를 금방 어울리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학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하은이었습니다. 동갑내기지만 학번은 저보다 빨랐던 그녀는 늘 저를 먼저 챙기고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배로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끌렸습니다. 사실 군 입대 전에도 하은이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때 용기 내어 고백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지호 오빠는 좋은 사람인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라는 말과 함께요. 그래서 군대에 갈 때도 그 마음을 정리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제대 후 다시 만난 하은은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더 자주 연락했고 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나 요즘 오빠 생각 많이 해.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회인이 된 뒤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고 하은은 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교제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도 한번 가자.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야. 사람을 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하은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은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먼저 나온 사람은 하은의 오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은이 남자친구 정지호라고 합니다. 그때 오빠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미소 오빠 박민준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민준. 군대에서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던 그 후임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머리도 기른 모습이었지만 분명 그 민준이었습니다. 민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에이, 병장님? 민준아? 하은은 우리 둘의 반응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너희 아는 사이야? 민준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형님이에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뒤이어 나온 부모님도 저희의 대화를 듣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듣고 손뼉을 치셨습니다. 그래, 민준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어려운 후임한테 월급 다 주고 제대했다는 그 선임이 너였구나. 민준이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맞아요. 제가 그렇게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윤이 형 도와주신 그분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병든 어머니와 가난했던 유년기, 왕따와 폭력의 시간들, 시장 골목의 선자 이모와 준호 형, 군대에서 만난 동기 도윤, 그리고 마지막 월급까지 맡기고 돌아섰던 날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하은의 부모님은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은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라니 대단해. 하은의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좋아야지. 우리 미소. 아니, 우리 하은이 곁을 지켜줄 사람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참 기가 막힌 인연이구먼. 그날 이후 결혼 준비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저희를 응원해 주셨고 민주는 형부가 될 제게 장난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아버지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묵혀두셨던 상담을 시작하셨고 심리치료를 통해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후회,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호야, 잘 살아줘서 고맙다. 아버지가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저는 하은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몇 년 뒤 두 아이가 태어났고 저희는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습니다. 가끔 선자 이모와 준호 형도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이제는 모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선자 이모는 손주들 보듯 제 아이들을 예뻐해 주셨고 준호 형은 여전히 제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상담센터에서 한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가난과 왕따로 힘들어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지? 나도 그랬어. 근데 말이야, 사람은 사람 없이 살 수 없어. 지금은 혼자인 것 같아도 반드시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나타나. 그리고 너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오래 상담하며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사랑하는 아내 하은과 두 아이, 그리고 예전보다 많이 활기를 되찾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 했던 그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 위에서 버티고 자라 지금의 삶을 이루어냈습니다. 선자 이모의 반찬통, 준호 형의 헌신적인 가르침, 민준의 밝은 에너지, 도윤의 묵묵한 모습, 그리고 하은의 사랑.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확신합니다. 사람은 사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힘이었고 또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외로워 보여도 반드시 빛이 올 거예요. 그 빛은 어쩌면 작은 반찬통 하나일 수도,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